안녕하십니까. 세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오리엔테이션, 즉 에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지의 방향이 어떻게 추출이 되고 그게 또 어떤 식으로 쓰여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전 시간에 했던 세브 세 번째 시간에 했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신호는 눈으로부터 이제 들어오는데 그 신호에 0차원 신호인 M셀, P셀, K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셀은 해상도가 낮은 흑백 신호고 움직임에 민감합니다. P셀은 해상도가 높은 칼라 신호이며 독수리의 눈과 같은 기제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뇌로 들어오게 되면은 뇌에서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은 1차원 작업으로서 오리엔테이션, 즉 에지를 추출하는 작업입니다. 이 에지가 추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작업이 2차원 작업인데요. 그게 이제 세그멘테이션, 즉 화면을 이제 작은 의미적인 면 조각들로 나누는 것. 전에는 제가 이제 갈라치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영역 분할입니다. 그거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슈탈트 원리가 사용이 되는데요. 게슈탈트 원리는 의미적인 면 조각들로 나누기 위한 사람들이 찾아낸 규칙입니다. 그 규칙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브젝티브 컨투어라고 했죠. 즉 주관적인 윤곽선입니다. 이 주관적인 윤곽선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물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뇌 속에서 메꿔주는 그러한 그 선들을 말을 합니다. 그 메꿔주는 규칙이 바로 이제 게스탈트 원리가 되겠죠. 세 번째 작업은 3차원 인식으로서 이는 3차원 물체의 모든 방향에서 본 프로젝션들을 전부 비교 대조해 가면서 3차원 모양을 유추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차원 물체는 우리가 카메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2차원 프로젝션을 가지고 유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추 해석하는 과정에서 3차원의 거의 모든 각도에 해당되는 모습, 모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3차원 모양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움직임 검출은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모두의 행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과 해상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직선과 곡선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직선의 방향은 그 직선이 가리키는 방향과 같고요. 곡선의 방향은 한쪽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곡선을 이루는 각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는 각 화소들은 얼마의 해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 왼쪽은 고해상도고 오른쪽은 약간 좀 떨어지는 저해상도입니다. 이 고해상도에서는 머릿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의 저해상도에서는 머릿결이 이렇게 지그재그처럼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즉 해상도가 낮을수록 접선 기울기의 들쭉날쭉이 심해지겠죠. 이렇게 지그재그 식으로 되면은.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떤 해상도에 익숙해져 있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익숙해진 해상도가 다르게 되는데요. 원거리에 익숙해진 사람이 있고 근거리에 익숙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고 같은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100m 멀리 있는 그러한 그 물체도 굉장히 잘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좀 가까운 쪽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고 이 사람은 좀 먼 쪽에 익숙해져 있을 때 가까운 쪽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자꾸 앞으로 다가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 거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좀 뒤쪽으로 자꾸 물러나려고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각자의 익숙한 해상도를 응시할 때가 가장 편하고 또 이해력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1 내지 2m 거리에 있을 때 10cm 정도의 물체가 한눈에 가장 잘 이해되는 크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의 이제 변화량을 볼 텐데요. 오리엔테이션의 변화량이라는 게 바로 곡률입니다. 즉, 그 선이 얼마나 굽어서 돌아가느냐, 이거를 이제 곡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곡률이란 이제 오리엔테이션, 즉 에지 방향, 즉 이 에지 방향이라는 결국 이제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의 이제 변화량이다. 여기서 보시면은 각각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화소당 얼만큼씩 이렇게 각도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오리엔테이션의 변화량이라고 부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원이나 아크죠. 호의 각 점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의 변화량은 같습니다. 즉 이게 이렇게 원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돌아가는, 즉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그러한 그 양이 같기 때문에 한 점마다 살펴보면은 그 돌아가는 각도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그 오리엔테이션의 변화량이 같은 구간을 바로 그 원이나 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얼마의 곡률을 갖는 구간의 길이가 얼마면, 즉 얼마의 곡률이 얼마만큼 돌아가면 그 구간에서 선이 얼마나 꺾였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전부 5개 모든 게 전부 이렇게 90도가 꺾입니다. 90도가 꺾이는데 중간에 꺾이는 부분에서 곡률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화소당 곡률을 보면은 여기서는 30도씩 꺾이고 호 길이가 3개죠. 즉 3점에서 30도씩 각각 30도씩 꺾이면서 이게 전체가 90도가 돌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호 길이가 6개, 즉 화소가 6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가 각각의 화소당 접선의 기울기가 15도씩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호가 끝나는 끝점에서 보면은 15 곱하기 6을 하면은 90도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각 화소당 9도씩 돌아가서 호 길이가 10인 경우고요. 이거는 호 길이가 20이라서 20으로 나누면 4.5도씩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호 길이가 30이라서 3도씩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소마다 각각 몇 도씩 돌아가느냐 하는 거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해상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즉 해상도가 낮으면 이 하나의 화소가 커지기 때문에 한 화소당 돌아가는 각도가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해상도가 높으면은 여기서 그 호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돌아가는 각도가 작게 됩니다. 그럼 선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선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이 직선과 호들의 조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은 점들이 움직인 궤적이기 때문에 저희 궤적으로서 직선과 곡선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곡선 부분은 다시 여러 가지 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선이라는 게 막 제멋대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보면은 선을 이루는 각도, 즉 곡률은 화소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슷한 곡률을 갖는 구간들로 크게 나누면 이런 거를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전문 용어로 그 호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즉 어떤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사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거를 이제 크게 대별을 해서 구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가 지금 이 작업을 했던 게 이제 그 세브 첫 번째 시간에 언급했던 이제 비주얼 알파벳이라는 건데요. 즉 그 곡률이 얼마만큼 돌아가는 구간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거를 비주얼 알파벳으로 나타냈었죠. 아래의 얘들은 지금 비주얼 알파벳에서 이제 버전 2.0으로 세브 1에서의 버전 1.0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정을 하건 간에
그거는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는 이 정도 돌아가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나중에 다른 이미지를 볼 때 그거하고 다시 또 비교를 하는 거겠죠. 즉 자기가 만든 어떤 그 기준을 자기가 나중에 다시 비교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상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 즉 이렇게 돌아가는 데서 돌아가고 직진하는 데서 하기만 하면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보다 달라진 거는 여기 버전 2에서는 이렇게 이 회색으로 표시된 직선 구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즉 이 직선 구간은 어떤 그 돌아가는 호들의 어떤 구분자 역할, 즉 딜리미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해서 버전 2.0에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버전 2.0으로 이제부터 픽스를 하고 이 비주얼 알파벳을 넘어서 비주얼 워드, 그 다음에 비주얼 이디엄, 즉 시각적인 단어와 시각적인 수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호들이 이렇게 이제 그 붙어 있죠. 이 회색으로 양쪽 회색으로 표시된 이 구분자의 가운데 부분에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그 노란색 이렇게 돌아가면서 곡률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네 개의 호가 붙어서 하나의 컨벡스를 이루죠. 이거를 이제 그 알파벳 4개가 붙어서 하나의 그 워드, 즉 비주얼 워드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호 4개가 붙어서 돌아가지요. 이것도 역시 비주얼 워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이 다 회색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구분자로 4개가 떨어져 있고 가운데는 전부 색깔이 하나씩, 즉 곡률이 같은 것들이 하나씩 이제 끼어 있는데 이 4개도 결국 여기서 보시면은 가령 이 녹색을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생긴 데에서부터 이렇게 생긴 데로 각도가 돌아가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란색하고 그린색을 2개를 더하면 이제는 각도가 이러한 각도에서 이렇게 돌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까지 해서 3개를 합치면 이제 이런 각도에서 이런 각도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죠. 거의 180도 정도로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보라색까지 끼면은 이 4개의 비주얼 워드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비주얼 워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비주얼 워드는 여기 이런 각도에서 이런 각도로 바뀌기 때문에 거의 180도를 넘어서 뭐 한 200도 정도 돌아가는 비주얼 워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비주얼 워드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리를 하고 계층화를 해야 되는데 정리는 뭐 곡률 단위로 하면은 가장 편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리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계층화입니다. 이 계층화가 왜 필요하냐면은 비주얼 워드의 이 양 끝 2개의 사이각이 이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것이 90도가 꺾어지는 이제 5개의 색으로 되어 있는 90도가 꺾어지는 그러한 케이스죠. 이 케이스를 중간 호 부분은 이 중간 호 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아크로 꺾어지지 않고 이거는 좀 더 이렇게 좀 삐죽한 식으로 꺾어졌다거나 이거는 조금 더 뭐 플랫하게 꺾어졌다거나 뭐 그래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여기서 바뀌든 간에 상관없이 이 5개의 묶음을 하나의 그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큰 거를 먼 거리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하고 이거는 거리에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가까운 거리가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먼 거리가 되는데 화면에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은 내가 지금 어느 점을체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다는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럼 이거냐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너무 뻔하게 그거를 잘 알아냅니다. 지금의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왜냐하면은 물체들이 다 알고 있는 물체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페러티로 해가지고 눈 두 개로 이제 스테레오스코픽하게 양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 한 5m 정도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 눈 사이의 각도에 의해서 이게 하나가 이제 앞쪽에 있구나 뒤쪽에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멀리 있는 거는 거의 지금 그 물체가 뭐냐라는 그리고 그 물체가 절대적인 크기가 얼마인데 지금 나한테 얼마 정도의 크기로 보이고 있구나. 그러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다. 는 거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모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1cm 정도로 보인다. 그러면 저 사람 한 50m 떨어져 있구나, 100m 떨어져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막상 뭐냐 하면은 전에 제가 읽었던 예 중에 하나가 우주 왕복선 타고 우주로 나갔는데 창문으로 보니까 옆에서 세모난 어떤 그런 비행체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 옆에서. 그래서 저게 뭘까? 혹시 외계인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우주인이. 근데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나 뭐 측정한 거를 다 파악했더니 그게 우주선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서 그 우주 왕복선의 옆에서 떨어져 나간 타일, 삼각형 모양의 타일이 계속 쫓아오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식이라는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거리가 얼마가 되고 그런 거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적으로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그 전체적인 부류를 만들어 놓고 이거 전체를 같은 부류로 만들어서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거를 좀 더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에 사용됐던 영상들을 몇 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애들 뭐 이제 갖고 노는 이제 뭐 도구죠. 이제 그런 도구를 쭉 이제 이렇게 쌓아 놓은 건데 이게 굉장히 이거 분석하는 거는 이제 진짜 힘들 겁니다. 워낙 이 뎁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에 대한 그 에지의 패턴과 비주얼 알파벳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코알라의 앞쪽 부분을 좀 딴 겁니다. 그 코알라의 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털들이 이루는 비주얼 알파벳이 어떤가. 그 다음에 회색으로 표시된 직선 부분과 이제 그 비주얼 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과죠. 사과인데 원래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제 레벨이 변하는 거는 이쪽에 M셀, P셀 쪽에서 다루지 않고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약간 에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파리니 사과의 모양이나 이런 거는 거의 뭐 확실하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자동차인데 여기는 제가 했던 이유는 보여드린 이유는 여긴 직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선 부분이 계속 이제 나타나는 게 회색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주로 직선에서 이제 약간의 호로 이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서브 네 번째 시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뇌로 입력된 화상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물체의 경계면을 따라서 이어지는 1차원 선인 에지를 분석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선을 곡률에 따라 대별을 하면은, 즉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하면은 대강의 모양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합의 개수를 줄여 나가면 경우의 가지수가 줄기 때문에 물체의 비교 판별이 수월해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거의 비교 판단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워드에 해당하는 컨벡스는 그 자체로 벌써 특정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컨벡스마다의 고유한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물체는 특정한 컨벡스들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어떤 물체가 그 물체만이 갖는 고유한 컨벡스들이 있다면, 즉 그 컨벡스는 그 물체밖에 갖지 않는 어떤 그러한 모양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물체의 시그니처가 되고, 화면 내에서 그런 컨벡스를 발견만 해도 우리는 그 주변에 그 물체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체 인식의 시작입니다. 물체 인식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모양을 찾아 나가서 그 물체를 완전히 이거는 이거다라고 한정 짓는 그러한 작업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의 물체 인식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이 오리엔테이션, 즉 에지 추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게슈탈트 원리를 이용한 서브젝티브 컨티어를 어떤 식으로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